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온 세계가 어수선합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또 ICBM을 발사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안보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얼마 전 워싱턴 DC에서는 제56차 한미 안보협의 회의가 열렸죠. 어떤 대책이 오갔는지 또 현재 상황 어떤지 북한 도발 관련 이슈 면밀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조상근 남보랑 교수님 말고도 KFN의 송민아 기자도 함께 자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워싱턴 현지 취재를 다녀오셨어요. 네. 지금 이 사안을 아무래도 현장에서 더 엄중하게 지켜봤을 텐데 워싱턴 현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일단 그 미 대선이 기간이었던 그 기간이 이제 SCM 기간하고 좀 겹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경비가 좀 삼엄하다라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고 제가 현장에서 좀 취재를 이렇게 촬영을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촬영해 보니까 이 도로를 이제 이 경찰차들이 이제 딱 막고 통제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좀 어떤 SCM도 논의가 이제 그 러시아와 북한의 어떤 그 불법 그 군사 협력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좀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경직되고 좀 무거운 그런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야, 지금 현장에서는 더 이렇게 좀 엄숙한 분위기를 느꼈다. 지금 북한군의 파병 문제가 심각한데요. 지금 북한군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뭐 미트 그라인더 역할 정도에 그칠 것이다. 아니다. 정말 정예군이다. 이런 얘기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북한군이 교전에 투입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단은 미 국무장관이 파병된 북한군을 러시아가 곧 실전에 투입할 거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회의 끝나고 얘기를 했죠. 8,000명 정도의 북한군이 크루스크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오늘은 또 다른 발표가 나왔어요. 1만 1,0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북한군이 크루스크로 이동 중인 것 같다. 이번 달 초부터 러시아 지역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됐잖아요. 그리고 수일 내에 전투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수일 이미 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그 관측들이 많이 틀리다. 북한이 격전지로 간다. 곧 투입될 것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첫 번째는 북한군이 아직 다 안 왔어요. 11,000명이 왔다. 근데 우리가 국정원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5,000명이 이동 대기 중인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해외에 원정군을 보내는 부대는 전투단의 형태로 가고 대규모 부대로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군대를 축차적으로 보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계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동하고 있다 혹은 전투 지역에 수일 내에 투입될 것이라고 했던 예측은 다 틀린 예측이라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을 했고 예. 지금도 그 예측은 여전히 틀린 채로 많은 전문가들이 오판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로 크루스크가 격전지다. 그래서 거기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크루스크가 과연 격전지인가? 동부 돈바스 지역에 비해서 격전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는 후방 지역입니다. 크루스크로 가는 이유는 북한하고 러시아가 조약을 맺어서 침공을 받고 있는 지역에 한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크루스크로 그래서 가는 겁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가면 북한군은 침략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루스크 지역으로 가는 것이고 간다고 하더라도 후방 지원 임무를 맡지 전투 임무를 맡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고 세 번째는 지금 현지에서 군사작전 훈련을 받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어떠한 타국군이 다른 나라 군대를 훈련시키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러시아군은 지금 현재 이 능력이 없어요. 싸우기도 바쁩니다. 북한군은 현지에서 현지 적응 훈련, 기후 적응 정도 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단기간 내에 쿠르스크에서 북한군이 격전에 투입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들은 군사작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예. 네, 그렇게 되자면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동부 방어선이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특히 러시아가 지난 한 달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2년여 만에 큰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 현재 진짜 상황이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아무래도 이제 뭐 인적이나 물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계속 몰아붙였어요. 근데 하루에 평균적으로 작년 정도 보게 되면 많이 가봤자 2에서 500m. 그 정도밖에 그 정도에 안 못 돼요? 가요. 왜냐면 지형과 장애물을 이용해서 같이 싸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랑비 옷적기 전술이라고 계속 200m, 200m, 200m 가다 보면은 돌파구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 23년 5월에 바크무트 격전지였죠. 결국에는 이제 그 격전지를 러시아가 점령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비화가 있어요.
어떻게 점령을 했느냐면 바크무트가 이제 도시잖아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수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군이 하수도를 한 2km 가량 기어서 들어가서 우크라이나로 후방에서 나와서 짜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이제 병참선과 이제 증원로가 차단되다 보니까 아비규환에 이제 빠져버린 거죠.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의 어떤 전법은 기본적으로 정면에다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축구방을 이제 에워싸고 그 다음에 포위 섬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크무트하고 그 다음에 블레다르하고 슬레도베 이 지역이 그런 식으로 당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언론에서 국내 국제 언론에서 돌파가 되거나 동부전선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한 게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한 2에서 500m밖에 전진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난 10월 한 달만 러시아군이 밀어붙여서 그 414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서울의 3분의 1을 10월 한 달 만에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갑자기 네, 빨라졌어요. 갑자기요. 속도가? 갑자기.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3에서 4km를 전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템포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국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 전문가 말을 하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힘이 있는 무기가 생겼나? 뭔가 새로운 게 나온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게임 체인저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은 FAB 1500 활공폭탄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어떤 방공망보다 6에서 70m 뒤쪽에서 쏘기 때문에 안전하잖아요. 그럼 이게 나가서 쭉 글라이드처럼 내려가요. 그래서 이거를 가이디드 글라이드 밤이라고 돼요. 쭉 가서 딱 그 진지를 완전 타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0에서 한 25m까지 이제 뭐 그 구멍이 생기고요. 깊이는 한 6m까지 그냥 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무현무 말하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완전 물리적으로 그걸 타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북한군이 여기서 또 한의 어떤 큰 역할을 합니다. 북한군이 병력만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재래식 무기를 엄청나게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함께 포탄을 뭐 엄청나게 줬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무지막지하게 포탄세를 쏴붙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공폭탄하고 포탄이 결합이 돼가지고 중점적으로 이제 지역을 다 정밀 타격하기 때문에 지금 예전과 다르게 3에서 4km 정도가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밀리고 해서 그 동부 지역에 이제 포크로우스크가 위기에 처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동부 전선을 가난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병창기지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뚫리게 되면 교통하고 물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바로 중앙으로 진출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무조건 막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에도 이순신 같은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예.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드미트리 이제 마르첸코 장군인데 이 사람이 예전 2022년도에 그때 미클라이우라는 시를 방어를 했고 헤르손 시를 탈환한 부대장이었는데 이제 자신의 이제 유튜브하고 해서 나오는 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미 포크로우스크에 이미 이제 러시아군 일부가 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뚫려서 포크로우스크까지 지금 현재 그 뭐랄까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공격을 했으면 모순의 어떤 경쟁의 어떤 원리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군도 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건데 되게 웃긴 상황이에요. 위쪽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쪽을 공격해서 가고 있고 밑쪽에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계속 돌파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는 1차 세계전, 2차 세계전 같은 경우는 회전문 원리라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서로 이렇게 뭐 뒤쪽을 쫓아가면서 포위 섬멸하는 그런 건데 양쪽은 서로 신경을 안 써요. 양쪽으로는 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끝을 알 수가 없네.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군사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이례적인 거고 어떻게 이걸 분석해야 될 건가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지금. 예. 지금 다시 한번 북한군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좀 집중을 해보자면은 만약에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된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이 될 것이다라고 미국에게 이제 경고를 했어요. 네. 이게 참 무서운 말인 게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너네 쏠 거야, 총알바지 만들 거야 이런 뜻일까요? 그게 내포되어 있고 이 국방장관의 발언은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구성된 문장이 고도로 세련된 정치 수사입니다. 미리 준비된 말이에요. 전장에 투입되면이라는 뜻은 북한이 교전국가가 되면이라는 뜻이에요. 이 오스틴 장관이 국제 질서를 위반했다거나 아니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유엔 총회 결의 위반이긴 한데 유엔 총회의 결의는 구속력이 없어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야 그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고 실은 유엔 총회 결의를 할 때 유엔 회원국의 한 명으로서 북한은 자기들이 이미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북한에 던질 수 있는 하나의 경고가 무엇이냐 이 문장을 구성해낸 거죠. 유엔 안보리 결의도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표에 던지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북한이 이미 파병한 것을 불법 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지금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하는 행동 역시 그것도 합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하고 싶은 거 해라. 하지만 책임 우크라이나가 니네가 져라. 앞으로 그렇죠. 할 뭘 하든 행동도 난 모른다. 그러니까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요, 북한군의 역할을 굉장히 높게 보는 쪽하고, 아 그렇지 않다, 별 역할 못할 거다, 이게 계속 엇갈리거든요. 국내 이제 보도들을 보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군이 이제 쿠르스크에 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북한 쪽은 산맥이 많잖아요, 산악 지형이 많은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 지형 특성을 봤을 때 북한군이 실전에 투입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분석인데 이거는 설득력이 있습니까? 제가 이 점을 좀 꼬집고 싶었어요. 예. 뭐냐면 우리 국방정보본부가 지난 10월 30일 날 정보위 국감 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군 11군단, 그러니까 특수작전군 이하의 11군단 뭐라고 얘기했냐면 10개여 단 4만여 명으로 후방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주 임무는 후방 침투, 교란, 시가지 작전 등. 그다음에 크루스크 등 전장이 평원 계할지이기 때문에 전투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이 될 것으로 분석. 우리가 적을 평가할 때 여기에서 지형이었다, 이거는 그냥 정말 그 밑에 아주 그냥 전술적인 수준인 거예요. 여기서 진짜 이 국면을 봤을 때 우리가 북한군의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이 치명적인 걸 봐야 되냐면,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제 북러 이제 밀착이 되면서 군사적인 어떤 분야 협력을 넘어서 경제적인 어떤 이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뭐를 노리고 있냐면 외화벌이를 하면서 동시에 전술과 전략을 습득하고 또 그다음에 전투나 전술 데이터를 습득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이 지역에다가 파병에 관련된 거점을 만드는 거예요. 거점을 만들어서 우리가 권위주의 국가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는 인민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계속 갈아 넣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파병을 넣어서 계속 이제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화벌이도 하고 전술 전략에 관련된 최신 교리를 습득하고 있는 그런 파병 걱정화가 된다면 이거야말로 이제 그 다음에 그걸 배운 거르고 그래서 벌은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나라한테 다 그 치명적으로 그 무기체계가 쏟아질 거 아니에요. 이런 측면에서 좀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부분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 지형이 어떻고 편제가 어떻고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언론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뭐 북한군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 죽었다, 뭐 어떻게 돼갖고 뭐 지형이 어떻게 됐다, 무엇을 뭐 어떻게 배고파서 뭐 탈영을 했다, 이런 건 곁다리라는 겁니다 지금. 아, 곁다리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적을 바라볼 때는 반드시 보게 되면 어느 구성원이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엘리트가 얼마큼이 있고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보통이 있고 그다음에 좀 못하는 어떤 부분도 있잖아요. 북한군의 입장에서도 자기네들로 이제 국내의 어떤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11군단 다 보내겠어요? 그 최정예를? 그 중에서 일부를 보냈을 것이고 또 보통인 어떤 그런 부대도 보냈을 것이고 뒤에서 후방에서 완전 뭘 지원하는 그런 사람들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본 상태에서 대가사찰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좀 봐야 된다. 지금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보다 이제 조 교수님이 조금 더 상황을 엄중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송 기자가 이제 한미안보협의회 네. 워싱턴 가봤을 때 거기서 보는 시각은 어땠습니까? 어느 쪽에 가까웠어요? 좀 일단 북한군에 대해서. 네, 가장 조금 이제 좀 이게 좀 신선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외신들이 이제 북한이 이렇게 이 러시아의 파병을 됐냐 안 됐냐라는 부분을 물으면서 이게 과연 미국에 영향을 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집요하게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북한 문제가 이게 한반도의 그런 어떤 안보 정세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글로벌 안보 정세의 어떤 그 확전되는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부분 단계까지 왔다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번 SCM 공동 성명에서도 여실히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국 장관은 이 러북 사이의 그런 불법 군사 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 한 목소리를 규탄한다. 이 부분에 좀 방점을 찍었는데요.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이 가장이라는 그런 단어하고 한 목소리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이렇게 규탄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공동 성명을 냈지만 이제는 가장 강력한 언어를 이제 활용을 하면서 기존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런 언어로 이렇게 또 규탄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좀 단단히 넘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했고요.
특히 러시아가 시작한 그런 불법적인 전쟁에 북한이라는 제3국이 제3자가 이제 개입을 하면서 확전 우려를 키운 점이 상당히 좀 강도 높게 비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 기자회견장에서 한미가 함께 러북 협력과 관련해서 공조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좀 면밀히 주시하고 그리고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체결했던 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양국은 특히 이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 훈련의 성과를 좀 더 높이 평가를 하고 가까운 시일에 2차 훈련을 시행하기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인태 지역의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한 점도 좀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반도에 기반한 그런 한미 동맹이 이제는 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보다도 확대가 되면서 보다 다양하고 심도 깊은 그런 연습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북한군 조 교수님은 그 얘기하신 거잖아요. 뭐 군을 파병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군, 그러니까 엘리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제 파병된 북한군 지휘부의 이름을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네. 뭐 리창호 정찰 총국장,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네네. 또 신금철 인민군 소장, 뭐 이들 면면을 봤을 때 북한군이 어떤 의도로 전장에 투입을 했다고 보십니까? 상당한 엘리트로 보이는데요.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하고요. 네. 가정하고 보여야 돼. 우선 이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참모장부터 알아보게 되면 우리 합참차장이에요. 이 직책이. 근데 이 인원이 어떤 인원이냐면 이제 예전에 11 군단장을 했어요. 폭공 이미? 군단에 이미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이제 저희가 특수작전군에 이제 정예부대 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 인원이 이제 지난 3월 18일 김정은과 서부지구 포병부대 상위훈련장에서 나타났고 그때 이제 부총참모장이 오른 것이 식별이 되고 있었어요. 됐어요 그때. 근데 그 이후에 해수에서 김정은을 따라다녔어요. 이제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기관총 사격을 할 때, 뭐 특수작전군 훈련할 때, 또 재밌는 건 뭐냐면 피해 복구 지역을 갈 때도 같이 가고요. 그다음에 건설장 현장에도 같이 가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총애하는. 그렇죠, 총애하는 네, 거죠. 네. 그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에 아까 이제 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투의 목적도 있지만은 전투의 목적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의 이력으로부터 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리창호 정찰 총국장은 이제 2022년 6월부터 북한의 이제 대남 해외 공작을 총괄하는 정보기관의 정찰 총국의 지휘를 맡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로 뭐라 하냐면 이거 들어보셨죠? 라자루스, 김스키. 그 해커들이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난해 10월에 한국 정부의 대북에 이제 제재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북한이 드론 하다 보니까 정찰 총국에서 드론 이제 전력화에 어떤 책임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활동에도 이제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이 인원이 이제 정보 심리전, 사이버전과 더불어서 드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전력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술을 좀 이렇게 전략을 습득하는 데 좀 기여를 할 거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금철 인민군 소장은 이제 없어요. 제가 이제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미국 자료는 다 뒤져봤는데 이력이 확연히 안 돼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경력이랑 이제 소속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언론에서 나왔지만은 앞서 설명한 두 인원이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은 현지에서 있는 그 나머지 인원들을 이제 총지휘한 어떤 현장 지휘관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딱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그 리창호라든가 김영복의 어떤 이력이라든가 그런 커리어를 딱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논의한 것처럼 북한군이 무엇을 할지가 어느 정도 다 보이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큰 축이 저거 아니겠어요? 특수작전군에 누가 나왔을 것이다. 그다음에 드론을 이용해서 뭐를 좀 할 것이다. 그다음에 또 이제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에 뭐 안정화라든가 이런 거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군의 역할을 두고는 언론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친 우크라이나 채널이요 계속 막 영상 공개하잖아요. 네. 특히 뭐 생존한 북한 그 장병들 증언하는 영상 이것도 뭐 가짜다 진짜다 말이 진짜 많거든요. 기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친 우크라이나 성향의 그 텔레그램 채널인 그 엑사일노바 플러스라는 곳에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쿠르스크 경고라는 제목의 영상을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이 영상이요 2분 7초 분량이었고요. 영상에는
붕대로 머리를 칭칭 감고 또 얼굴에는 밴드를 붙인 그런 남성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남성은 눈이 퉁퉁 부어서 제대로 뜨지도 못하는 모습이고요. 머리를 감은 밴드는 이제 고름으로 막 이렇게 얼룩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성은 웅얼거리면서 이렇게 끊기는 목소리로 저희 인원이 한 40명이 있는데 제 친구인 혁철이와 경환이를 비롯해서 모두 전사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러시아는 공격 전에 아무런 정찰도 하지 않았고 무기도 주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고 동료는 파편에 머리가 잘렸다. 그리고 자신은 전우들 시체 밑에서 숨어 있었기 때문에 간신히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이런 증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최신 무기를 들고 오고 있고 또 막강한 인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러시아 군대는 너무나 많은 무기들을 잃었고 또 자신과 같은 병사들을 공격전에 내세우고 있는 상태다라고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예, 이게 참 이렇게 보면서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뭐 군사적으로 적군이지만은 굉장히 젊은 남성이고 또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자기가 영문도 모르고 파병 간 젊은이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보면은요, 그 증언대로만 봤을 때는 실제로 교전을 치르려고 내보낸 건지 그냥 앞에서 총알바지 역할을 시킨 건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은 네. 그 많은 것들이 합성인 것이 밝혀졌고 아, 그래요? 합성이 아닌 것들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저는 이거는 가짜 뉴스일 것이다. 쓴 단어들 인원, 친구, 비롯 이거 북한에서 안 쓰는 단어거든요. 혁철이랑 경환이는 북한 이름 같은데요? 있을 수도 있죠. 혁철이는? 네네. 뭐 우리 철이 영이 있는 것처럼.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부 다 믿을 수는 없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의 반응이 없잖아요. 북한군이 지금 현재 뚜렷이 전장에 투입됐다. 전투 행동에 참가한다는 의사표명을 안 한 상태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그러면 북한군이 당위성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반응을 안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사실 여부가 의문스럽고 북한군이 이미 교전을 치러서 한 명 빼고는 모두 전사했다 등의 뉴스가 전체적으로 퍼졌고 이렇게 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근거가 없는 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조우전을 치렀을 가능성은 있어요. 조우전이라는 것은 조우전이 뭐예요? 우연히 마주쳐서 벌어지는 그냥 한판 우발적인, 싸움입니다. 네. 그렇죠. 우발적인. 네. 그러나 교전이라는 것은 상부로부터 명령이 내려와서 합법적인 임무의 일부로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의 교전, 배틀, 컴뱃은 없었을 것이다. 근데 뭐 잘못해서 맞고 싸워서 부러지고 뭐 기절하고는 있었어도 지금 북한군이 누군가가 전사했다면은 북한으로서는 심리전 또 요즘 용어에 의하면 인지전을 벌이기 굉장히 좋은 뉴스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잠자코 있을 이유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막 조작된 거라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이 난 상태고 급하잖아요. 네. 사실 우리를 제일 끌어들이고 싶겠죠. 같은 결이 될 수도 있을까요? 우크라이나가 보면은요, 폭풍군단, 이게 북한군의 아주 최정예 부대고, 아주 좋은 무기들로 무장을 했다라고 우크라이나가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건 어느 정도 이렇게 신빙성이 있다. 이거 역시도 우크라이나가 노리는 바가 있어서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죠. 그 북한군의 그 11군단을 보냈다는 것은 예.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보낸 거죠. 북한 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부대를 보냈을 것인데 지금 북한군의 제11군단과 그들이 갖고 있는 전투력의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는 지금 조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약간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최정예 부대는 아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최정예 부대라는 것은 엘리트 유닛을 이제 번역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도 교수님 한번 말씀하셨어요. 최정예 부대도 여러 가지 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최정예 부대 그중에서는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최정예 네. 부대이긴 한데 네. 북한 내에서 최정예 부대인 것은 맞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수준을 놓고 봤을 때는 과연 이들이 우리가 엘리트 부대라고 하는 뭐 네이비실이나 아니면 뭐 우리 특전사와 맞붙을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는 못 미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지금 북한군을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어요. 적전술을 파악하고 있는데 신무기 신전술이 없다. 옛날 것들. 지금 미사일하고 핵에 모두 투자했기 때문에 소부대 전투에서 압도할 수 있는 창의성이 나올 수 있는 교리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애국심이 없는 껍데기 부대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적을 경시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너무 경계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북한군이 이번에 갔을 때 보유하고 있는 무기 장비에 관해서 설왕설래가 많아요. 보면 뭐 AK-47, RPG-7 가져갔다고 해서 경보병 부대고 전투력이 없는 부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 11군단이 갖고 있는 작전 특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고 후방 지역에서 히트앤런을 하기에 최적화된 부대고 러시아 무기를 받아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북한군이 돌아왔을 때 가져올 수 있는 큰 선물 중에 하나는 러시아군으로부터 인도받은 무기 장비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무기 장비 서로 다른 거 쓰면 러시아군 입장에서 봤을 땐 모르던 무기를 누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적인 줄 알고 같이 교전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군이 지금 현재 가지고 간 무기는 크게 의미가 없다. 네. 그리고 이 부대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 전투 지역이 아니라 후방 지역 작전 혹은 러시아가 안전을 확보한 지역에 호송 작전 등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화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실 뭐 러시아 입장에서도 후방 지역만 서포트를 해줘도 굉장히 큰 힘이 되겠죠. 본인들이 다 해야만 했던 것들인데 이제 그렇죠.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는 당초에 러시아와 북한이 부인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태도가 조금 묘하게 바뀌었어요. 러시아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현지 시간으로 31일, 그러니까 10월 31일이었습니다. 이날 우리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로버트 우드 미국 차석 대사가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 8천여 명이 주둔 중이다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대표를 향해서 여전히 러시아에 북한 병사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미츠 고위 외교 당국자가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파병의 어떤 병력 규모 그리고 이런 병력에 대한 의문을 이렇게 던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병력 규모와 함께 이 북한군의 쿠르스크 주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한 게 처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인데요. 전날 회의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부인한 바가 있는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마침 또 이때 화장실을 간다고 해서 자리를 비웠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꼭 그 시점에 갔었어야만 했었었나. 예. 자, 이번 북한군 파병이 정말 교착 상태에 빠졌던 우러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것인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북한이 참여를 한다면 공동 교전국이 된다. 이런 우려를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이제 좀 예를 들어서 휴전이나 정전이나 이제 좀 이렇게 타협을 해 나갈 이런 출구 전략을 이제 찾기 위해서는 크루츠크가 정리가 돼야 돼요. 자기 영토가 지금 현재 점령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푸틴은 절대 국제사회하고 휴전이나 정전 이런 걸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야, 너희가 지금 현재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푸틴 너가 전쟁을 했잖아. 해가지고 좋아. 우크라이나 가서 어느 정도는 사계 주의 일부를 다 점령을 했어. 좋다 이거야. 근데 왜 우리 나라를 지금 크루츠크를 침략한 적응에 정리를 못하고 있어? 라고 하게 국민들하고 자기 갖고 있는 지도층에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이제 해주기 위해서 북한군의 어떤 대다수가 크루츠크를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결국에는 이 전쟁의 어떤 시작과 이제 끝을 알리는 어떤 이 되게 중요한 어떤 결정적 지점에서 북한군이 할 수 있는 활동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된다면 이건 세계사적으로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걸 통해 가지고 북한군이 이런 저런 활동을 통해 갖고 이쪽을 다시 탈환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북한하고 러시아의 어떤 밀착 관계는 더 강해지는 거죠. 지금 있잖아요. 미국이 대선 정국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이런 빅 이벤트를 놓칠 리가 없다. 아니나 다를까 ICBM을 발사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 처음인데 사실은 군사정찰 위성을 쓸 수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기술을 지원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ICBM이 등장을 합니다. 이걸 택한 의도가 있을까요? 큰 의도가 있죠. 큰 의도가 있고 이게 보게 되면 지금 뭐 너무 커서 이렇게 뭐 표적이 되기 쉽다 이런 여러 점 다 이제 차치하고요. 이제 북한이 똑똑한 게 뭐냐면 서로 다른 이제 노력선을 따라서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쪽을 향해서는 이제 파병을 하면서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와중에 또 미국 쪽을 통해서는 ICBM을 발사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걸 저는 어떤 걸 느끼고 있냐면 서로 다른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러시아하고의 어떤 밀착 관계를 통해서 그 동안에 어느 정도의 ICBM에 관련된 기술들이 들어왔겠구나.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기권에서 재진입하는 기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를 너무 북한군이 너무 발전을 많이 했어라고 분석을 안 하지만은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정도까지는 좀 됐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 지금 국제사회의 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 갖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게 뭐를 또 얘기를 하게 되냐면 권위주의 국가의 가치 사슬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봐. 러시아가 전쟁을 할 때 우리
장비, 무기 체계, 물자, 인력과 다 지원해 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을 갖다 줬어. 이란을 봐. 이란을 지원해 주니까 전투기를 갖다가 기술을 갖다 줬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전쟁 이후에도, 종전 이후에도 권위주의 국가의 가치 사사를 진짜 강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어떤 엄중한 시기에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서 그다음에 대선 전국 이전에 이 ICBM을 하는 거는 진짜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국제사로부터 이제 완전 몰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 둘의 어떤 관계가 밀착이 되어 있고, 이 이후에도 이제 대기권 재진업 이후에도 소재라든가 아니면 다탄두에 관련된 부분들도 얻어낼 수 있는 개연성을 얘네가 지금 현재 활짝 펴놓고 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항목이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이제 미 대선이 시작되기 6시간 전에도 동해안으로 또 쐈어요. 탄도미사일을. 일본에서는 이제 그거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지만 또 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도발을 해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전략적 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ICBM을요, 북한은 최종 완결판이라고 했거든요. 네. 성능이 그 이름에 걸맞습니까? 그렇죠. 이미 그 화성 17, 18호에서 우리가 ICBM이라고 부를 만한 요건은 다 갖췄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좀 더 그 전체적으로 커지고, 그다음에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만큼 탄두가 둥그러지고 이런 발전이 있었는데 이미 17, 18에서 증명이 된 성능을 다시 보여줬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 그럼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가 우리가 궁금한데, 첫 번째 해법, 그 미 대선 노리고 하나의 자기들의 지렛대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옛날에 그 장대 높이뛰기 선수들 보면 20 넘을 수 있는데 한꺼번에 안 넘어요. 시간을 두고 계속 조금씩 늘려갑니다. 그렇게 해야 세계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지겹다. 19 진작 쏠 수 있으면서 17, 18, 19 쏴가면서 국제적으로 긴장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또 미 대선이 어쨌든지 간에 하나의 큰 국민적인 잔치라고 본다면 남의 잔치상에다 이렇게 재뿌리는 짓 하는 것도 참 한탄스럽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통탄스럽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북한 여러 가지 노력선이 있고, 대기권 위로 미사일을 쏴서 80분 이상 날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과 그러한 자본이 있는데 왜 그것을 국민의 행복과 이런 건강과 먹고 사는 문제에 안 쓰고, 국민들은 수해다 못해서 죽어가는데 왜 미사일을 계속 쏴갖고 이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 국제사회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이 뉴스를 볼 때마다 지겹고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예, 한미 안보 협의회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북 확장 억제 강화. 이게 저는 약간 섬뜩하게 느껴졌던 게 뭐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 회의에서 이끌어낸 그런 핵심 사항이 바로 이 한미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이 됐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그 전략사령부의 역할을 명시를 했습니다. 김영경 국방부 장관은 오스틴 장관과 이 SCM 논의를 통해서 한미의 일체형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라고 결과물을 이끌어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그 전략사령부가 한미의 핵 재래식 통합 작전 계획인 CNI 작전을 수행하는데 이 핵심 부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미 전략자산 전개의 빈도와 강도 역시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북핵 위협을 반영한 그런 연합연습을 시행한다라는 점이 이번 대북 억제 정책의 골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미 연합훈련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핵 공격이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했습니까? 네, 앞서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이 한미가 작전 계획에 북한의 핵 사용을 이제 반영하는 건 향후 북한의 그런 대남 기습 핵 공격 상황과 또 이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가 최초로 상정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간이 한미는 북한의 핵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응하겠다라는 기조 속에서 이 작전 계획에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반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의 그런 러시아 파병 등을 통해서 러북 간의 군사 동맹이 본격화하고 또 북한에 대한 그런 러시아의 기술 이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미가 이 작계에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내용을 넣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반영했다라는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제 현실적인 북한 핵 공격 시나리오를 반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뭐
예측하시는 대로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10월 30일 56차 SCM에서 보게 되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양측은 향후 한미연합연습에 북한 핵 사용 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이제 이런 부분의 한국형 삼축 체계 말씀드리고 보면 이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및 대량 응징 보복 관련된 시나리오가 위측과의 어떤 뭐랄까 구체적인 어떤 논의를 통해 갖고 발전될 거고요. 근데 그것이 확장돼 가지고 그것을 일본이나 이제 미 본토로 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대응 차원에서 한미일 연합 공중 훈련도 실시를 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일본까지 참여를 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한미일 공중 훈련이 지난 3일 미 전략폭격기 B1B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가 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제주 동방 한일 방공 식별구역에서 이제 중첩 상공에서 이제 진행이 됐고요. 참가한 한미일 공중 전력을 좀 살펴보면은 B1B 전략폭격기를 필두로 해서 우리 군의 F-15K하고 KF-16 전투기 그리고 일본 항공자유대의 F-2 전투기 등이 참가를 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신형 이 ICBM 화성 19형을 시험 발사한 데 따른 대응 조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번 참가 전력 가운데에서 이 B1B 폭격기에 대한 성격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B1B 폭격기입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1.25, 이거를 시속으로 치면은 1,530km에 달하고요. 괌에서 괌 미군 기지에서 우리나라까지 전개하는데 약 2시간 정도면 전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 뜨면 최대 12,000km를 비행할 수가 있어서요. 북한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마치 하늘에서 이렇게 비를 쏟아붓듯이 타격을 할 수가 있어서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험 있는 그런 좀 전략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미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것이 올해에만 벌써 4번째고요. 그리고 한미일 공중 훈련은 올해에만 2번째인데요. 북한의 그런 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실시했다라고 합참 측은 밝혔습니다. 대응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거네요. 그렇죠? 네네. 예. 이게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에 가게 되면 이제 어디를 통과하죠? 결국 일본을 뭐 비슷하게 통과해서 그다음에 오호츠크해를 지나서 북극의 아래쪽으로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알래스카를 통해 가지고 본토로 가잖아요. 아마 이제 그 가장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도 글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안에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죠? 한국, 일본, 미국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북한에서 쏘게 되면은 그 항로를 따라서 이제 발사가 되게 될 건데 그러면 이제 조기 경보가 되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일본,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공조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한미일 연합 공중 훈련 실시를 같이 했다는 것도 뭐가 되냐면 결국에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떤 이슈라는 것은 상호 호혜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지역이 여기에서 어떤 위협이 있어요. 근데 이 위협을 커버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BC 국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어떤 핵무기가 고도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정보의 원칙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경계 원칙 같은 경우는 중첩을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기에 일본의 정보망, 그다음에 미국의 정보망이 같이 더 씌워진다 하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생존성이라든가 조기 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더 우리가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런 그 비행기가 날아갔다 했다는 그건 상징성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결국에 한미일이 더 면밀하게 우리는 미국하고는 동맹, 그다음에 일본하고는 군사 협력이지만 아직까지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시발점을 딱 보여준 이벤트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그러니까 있죠. 북한이 강해지면 이제 한미일도 같이 뭐 강하게 대응하는 식으로 계속 반복이 그렇죠. 되고 있는데 앞으로 북한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파트 로직 거 보셨어요? 네, 봤죠. 예. 그거를 또 뭐 저기 김정은 쪽으로 로켓 보셨죠? 네.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예, 어떻게 할 건가? 그게 답이 다 나와 뭐래요? 있어요. 예, 고조 시킬 겁니다. 고조. 예, 고조 계속해서 쏴버리라고. 고조 시킨다고 나왔고요. 결국에는 이제 권위주의 국가에서 대부분의 어떤 행보를 보게 된다면 핵이라든가 이런 치명적인 무기체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조를 시켜서 국제사회로부터 얻을 건 다 얻어오고, 그 다음에 인정을 받고 난 상태에서 결국에는 다 이게 보면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걸로 가고 있잖아요. 중국도 그랬고 베트남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로켓에 나온 것처럼 계속해서 고조를 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봤을 때 뭐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를 보면 안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큰 그림 하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이제 추진되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림의 한 조각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불안하고 지금 이가 갈립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낸 행동을 국제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게 전형적인 편승 행위입니다. 국제정치적으로 어떤 국가가 이기주의적 이익을 선택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하는 흔한 행동이고 그런 북한 같은 국가가 강대국에 편승할 때 전쟁이 일어나기 가장 쉬웠어요.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나토를 무력화하는 행동의 일환이에요. 2008년에 조지아를 침공해서 2014년에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동부 돈바스 지역을 침공함으로써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나토를 무력화시켰어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지금 봤잖아요. 나토에 빈틈이 있네? 이러면 무질서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이 지금 하는 건 뭐냐 하면 UN 총회 결의를 위반하고 군대를 보냈단 말이에요. 북한은 그 반대편에서 UN을 무력화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과 전투와 러시아와 함께 가는 그 동행의 모습이 용인이 되어버린다면 유엔과 국제사회와 우리나라가 아무런 조치를 못한다고 하면 유엔마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개별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강대국이 힘을 가지고 약속을 강제해도 되는 사회, 강대국이 군대를 가지고 확장한 영토가 용인이 되는 신냉전 문제가 아니라 거의 중세시대로 우리는 퇴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게 얼마나 두려운 사태인지 알고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서 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송 기자는 워싱턴도 갔다 오시고 오늘 디펜스 프라임도 출연해 보셨잖아요. 네네. 이런 뭐 흐름들에 대해서 혹시 군사 전문 기자로서 갖고 계신 생각, 식견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일단 그 북한에 대한 그 문제를 네. 이게 국제사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점이 이번에 조금 이제 우리 그 한반도를 넘어선 그런 글로벌 안보 정세에 정말 이게 문제를 끼칠 수 있는 오히려 부분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이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리고 북한에서의 그 전력을 말 그대로 이제 그 러시아로 파병을 한다는 그 부분 자체가 과연 남북 간의 그런 대치된 상황에서는 어떠한 변수들이 또 작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되게 좀 신중하게 짚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러 전쟁이 확전 가능성으로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대외 정세는 짙은 안개 속인데요.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고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밤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